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형님에 대한 괴담. 난 휴학한 대딩이야. 대학 다닐 때 귀신 보는 형 썰을 풀어보려고 해. 3년 전 군대 갔다 와서 1학년으로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신입생 OT를 갔었어. 랜덤으로 짠 조에 인상 좋은 형이 있더라고. 아,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눈 마주쳐서 살짝 고개 까딱이며 서로 인사한 걸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어. 여튼 가끔 수업 끝나고 친해진 얘들이랑 술 마시러 가면 그 형은 항상 콜라만 마시더라고. 뭐 난 술 안 마셔도 어색한 거 없을 만큼 친해졌는데 같은 무리에 있는 학과 동생들이 친해지고 싶어도 그 형이 나이도 좀 있고 하니 친해지기 어려웠나 봐. 술 게임하다가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하는 거 있잖아. 동생들이 그 형을 상대로 저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형이 술 게임에 졌어. 술 못 마시는 형인데 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벌칙주 주며 마시라니깐 마지못해 마시더라고.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그 형이 알딸딸해진 상태로 막 혼자 말하는 거야. 얘들은 신나서 놀고 있고 뜬금없이 그 형이 어떤 동생한테 야, 너 사고 친 적 있지? 이러면서 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다들 웃다가 갑자기 뭐지? 이런 표정으로 그 형 보는데 얼굴 빨개진 상태로 너 뒤에 할머니 있다. 이러는데 다들 상황 파악 안 돼서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 그 지목당한 동생이 형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며 정색하는 거야. 그 형이 너 뒤에 할머니 있는데 널 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는데 이 말 듣는 순간 동생이 화나서 벌떡 일어나더라. 형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시발 형이면 다야. 갑자기 분위기 살벌해지더라. 뭔 상황인진 몰라도 싸움 나기 일보 직전이었어. 내가 형 데리고 나온 뒤에 편의점에서 컨디션이랑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앉아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자기가 실수한 거 있냐고 묻더라. 자초지종 말씀드리니 이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며 다시 애들 있는 대로 가자길래 따라 들어갔지. 들어가 보니 동생은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고 있고 형이 미안하다며 사실 내가 귀신 볼 수 있는데 술 마시면 기가 약해져 술을 못 마신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다 보니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 미안하다 이러는데도 걔는 씩씩대며 혼자 술 마시더라. 근데 어딜 가든 꼭 까불이 한 명씩 있잖아. 그 까불이가 형 귀신 보실 수 있으면 저한테도 귀신 붙어 있나요? 라며 묻는데 그 형이 화난 동생 쓱 보고 나서 자기가 귀신 볼 수 있는 걸 믿게 만들려는지 모르겠는데 응, 너한테도 귀신 있어. 근데 내가 귀신 보고 상대방한테 말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본 척 하는데 약간 실수한 것 같다. 아 형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붙어있는 귀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줄게. 네 옆에 아줌마가 너 오른팔 주무르고 계시며 울고 계신데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헐 시발 이 형이 술 안 깼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무례한 패드립인 것 같잖아. 또 썸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까불이가 갑자기 훌쩍이더라. 그 아줌마 어떻게 생기셨나요? 단발머리에 눈썹이 어쩌고 코가 어쩌고 옷은 뭘 입었고 쭉쭉 말하는데 까불이가 대성통곡하더라고. 그때 그 화난 동생도 호기심 넘치는 얼굴로 보더라. 조금 있다가 까불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어렸을 때 자기 엄마랑 시장 가다가 차가 돌진 해오는 순간 엄마가 자기 밀치고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 자기는 차 범퍼 옆에 치인 뒤 오른쪽 팔이 박살나서 아직도 팔에 철심 끼우고 살고 있다는데 그 자리에 있던 얘들이 전부 저 형 진짜 귀신 본다는 무서움과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그 형 보고 있더라.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오줌 지릴 정도로 무서웠다. 그때 얘들이 서로 자기한테는 귀신 없냐고 묻는데 대부분은 없지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한테는 있다. 워낙 많은 사람은 귀신이 4명까지 붙어있는 걸 봤다. 시도 때도 보이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 반투명 인간 혹은 연기처럼 보이는 귀신이 또렷하게 보여서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늘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형 말 듣고 그 화난 동생이 형,
아깐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고등학생 때 친구랑 술 마시다가 친구가 지나가던 할머니 벽돌로 찍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다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결국 다 잡혀서 친구는 소년원 갔고 전 보호 감찰 받았는데 왜 저한테 그 할머니가 있을까요? 하나의 귀신이 한 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귀신이 여러 명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 네 친구한테도 있을걸. 근데 아무리 워낙 많은 귀신이더라도 사람을 해치진 못해. 그냥 그 사람이 죽을 때를 기다릴 뿐이지. 그 할머니 묘라도 찾아가서 서재하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 말 듣고 그 동생은 고맙다며 먼저 집 갔고 훌쩍거리는 까불이랑 동생들이랑 그 형이 귀신 본설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여하튼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릴 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몇몇 사람한테 연한 연기처럼 뭐가 따라다니던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건 줄 알았단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친구랑 술 마시고 그게 귀신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근데 귀신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꺼냈을 경우엔 몸살 수준을 넘어 몸이 상당히 아프다고 했다. 군대 갔다 오니 귀신도 안 무섭고 술 좀 마셔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런 일 겪고 나니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날 이후로 그 형한테 귀형이라는 별명이 생겼어. 귀신 보는 형을 줄여서 말이야. 그 자리에 없었던 얘들이 귀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귀여운 형이라고 하고 여하튼 일주일 지나고 그 화난 동생이 그 형한테 어찌어찌 해서 그 할머니 산소 찾아가서 용서 구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귀신 없냐고 물어보더라. 귀형이 웃으면서 잘했다며 이제 귀신 없다고 말하니 화난 동생이 기뻐 죽으려고 하더라고. 형, 진짜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수업 들으러 가더라고. 걔 뒤에서 그 형이랑 걷는데 제 뒤에 아직 할머니 계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네. 이러는데 와 소름이었어. 화난 동생 볼 때마다 뒤에 귀신 있는 것 같아서 찝찝했어.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악마.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을 정도로 역대급 악몽이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더럽게 안 오는 버스가 2초 정도 지나니깐 바로 왔더라. 근데 나는 2초 기다리면서 꿈인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나중에 깨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버스를 탔다. 버스에는 나 포함해서 4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내가 버스 타니까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쳐보고 있더라. 꿈이어도 기분이 나빠서 시발거리면서 맨 뒷좌석에 앉았다. 앉자마자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2사람 정도를 태우더라. 난 그래도 꿈속에서는 자기들끼리 동질감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끼리 인사 쳐다보고 막 갈 줄 알았는데 쌩 까더라. 그 2명이 내 옆자리에 나란히 앉고 2초 지났을까? 다음 정류장에서 1명 태우더라.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았던 2명 중에 1명이 나를 보면서 씩 웃고 내리더라. 꿈인데도 기분 역 같아서 패주고 싶었는데 버스가 멈추질 않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방금 탄 새끼가 나한테 와서 너 늦었다. 이 버스 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너 곧 죽을 거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난 이미 꿈인 걸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지랄 안 해하고 꿈에서 깨길 기다리고 있었지. 곱하고 비쑤시면서 여유 부리니깐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넌 이게 꿈인 줄 알지? 이 버스에 탄 이상 넌 여기서 못 나간다. 여기서 나가려면 현실에서도 너 죽어야 된다. 아까 내렸어야 했는데 넌 늦었다. 그 이야기 듣는데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소름이 돋더라고. 악마로 변하는 그 새끼를 보면서 다행히 꿈에서 깼는데 내 인생에서 역대급 악몽이 아니었나 싶다. 세 번째 이야기, 가위의 악몽. 트라우마가 있다. 그 트라우마는 유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대부분은 나의 가정사와 연관된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IMF로 인해 큰돈을 잃으셨고 그 충격으로 인해 술, 도박에 빠지셨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다. 때문에 항상 집안에선 부부싸움이 있었고 싸움의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었다. 부부싸움을 하기 전
엄마는 항상 우리 남매를 조그마한 방으로 데려가셨다. 문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릇이 깨지는 소리부터 시작해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육두문저들을 들으며 자라왔다. 당시 7살, 5살이었던 우리 남매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게 전부였다. 한때는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의자를 던져 우리 남매가 숨어있던 방 문이 부서졌던 적이 있었다. 그 부서진 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싸움의 현장을 볼 수 있었고 이는 나에게 트라우마를 선물해 주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주방 칼을 들고 도망치는 엄마를 쫓아갔다. 나는 그 부서진 방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보았다. 다행히 할머니가 기절을 해서 사건은 아무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나에게는 이 장면이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되었다. 그 뒤로 가위와 악몽을 심하게 겪는다. 아버지와 내가 소각장에 있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고 엄마와 누나의 비명이 들린다거나 집에 들어왔는데 깜깜한 거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불을 켜보니 엄마랑 누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악몽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주방 칼을 들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엄마 불러봐도 엄마는 아빠가 뒤에서 쫓아오는 걸 모르고 아무튼 그런 가위 현상도 겪었다. 너네들은 대부분 가위 눌리면 여자 귀신 나온다는데 나는 가위 눌리면 대부분이 남자 귀신이 나와서 엄마나 누나 괴롭히는 걸 목격하기만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불빛.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저는 수능을 망치고 재수학원에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학원에 등록하기 전까지 딱히 할 것도 없던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한 친구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다 보니 살짝 덥기도 했고 목도 말라서 새벽 3시쯤 친구에게 같이 시원한 사이다나 사서 밖에서 마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도 마침 시원한 게 마시고 싶었는지 알겠다며 곧 나오기로 했죠.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단골 손님인 저와 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주머니 점장님이 계신 곳이죠. 친구가 사는 동보다 제가 사는 동이 더 가까워서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온 뒤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온 저는 친구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소에도 약속 시간에 조금씩 늦는 친구라 이번에도 늦는구나 싶어서 작게 한숨을 내쉬고 앞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대략 60개 정도의 동이 있는 큰 단지입니다. 덕분에 동 현관 앞에 서 있으면 다른 동을 정면으로 볼 수 있죠.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다른 동 비상계단에 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대략 30개의 창문이 수직으로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광경이죠.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약 30개의 창문에 전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산 지도 어느덧 8년째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모든 비상계단에 불이 환하게 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이 켜지려면 밑에 사람이 지나가서 센서가 감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세 층이 동시에 켜지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한 번에 모든 층에 불이 켜지는 건 보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비상계단을 전부 확인했지만 비상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조차 없이 텅 빈 비상계단에는 전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터라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없던 안개가 그날 새벽 따라 자욱해서 그런지 환하게 켜져 있던 불은 제 핸드폰 카메라에는 아주 희미하게 찍히더군요. 저는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딱히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막상 그 기묘한 현상을 봤을 때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 불이 꺼질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한 3분쯤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 멀리서 친구가 저를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구박을 하고 친구에게도 그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도 처음 보는 일이라며 신기해했죠.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비상계단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와 친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애써 편의점으로 가자고 친구의 팔을 잡고 갔지만
편의점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 둘은 정체불명의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했죠. 귀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참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바이크. 저는 학교를 애매하게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전철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용으로 125cc의 그럭저럭 쓸만한 중고 바이크를 좀 싼 가격에 구매했죠. 전 주인은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깎아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지출이 좀 있던 저로서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바이크를 구매하고 저는 바이크를 몰고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좀 봤죠. 평소 바이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던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5달 전쯤 일입니다. 그 후로 저에겐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바이크를 실컷 타다 들어오는 거였죠. 그 동네는 오래전에 물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 같은 게 늘어서 있는 매우 긴 직선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건너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는 적었고 당연히 저는 그 길 전체를 제 것인 양 마음대로 누볐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까 말했던 3주 전이 되었습니다. 중고바이크의 특성이랄까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 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지쳐버려서 저는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연료 게이지가 맛이 간 상태였는데 저는 어느 정도 연료가 남아있는지 대충 계산을 하고 다녔기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늘도 어김없이 바이크를 끌고 30분 거리의 동네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저는 잠시 바이크에서 내려 가져온 음료를 조금 마신 후 1시간 정도만 더 타다가 집으로 가기로 했죠. 길가에 정차하고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동네라 수명이 다했나 보다 하고 저는 음료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깜빡거렸고 저는 거기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질 때 이상한 흰 덩어리랄까. 오래된 흰 옷감 느낌의 무언가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칼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괴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순간 가로등이 또다시 깜빡였는데 그 흰 것이 안 보이더군요. 순간 도망치자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도 제대로 안 닫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대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이 떨어지고 아까 마시던 음료수가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져도 그대로 대로로 달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든 말든 저는 일단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그대로 편의점 안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 안에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가방천이 뭔가 손 같은 것에 강하게 당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 하늘이 약간 밝아질 때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이제는 가도 될 거란 생각에 왔던 길을 거슬러 갔습니다. 담배, 음료수, 필통 등이 줄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는 바이크로 걸어갔습니다. 세워둔 차선은 제가 세워둔 그대로였지만 연료통 쪽 도색이 길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을 세운 채 바이크를 마구 긁은 것처럼.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 타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학은 계속 이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요. 6번째 이야기, 그때 알았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 갔는데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내려가는 게 아쉽고 처음 왔던 길로 돌아가기도 재미없을 것 같아 망설이던 때에 못 보던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몰라 주저했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는 것이 보여 그 사람의 검은 뒤통수를 보고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그 사람은 없어지고 길이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거의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다다랐을 때 올짜기 건너편에 절이 보였고 그 절에서 들리는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건너갈 길을 찾다가 다행히 건널 수 있는 길을 찾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절에 들어가니 스님 한 분이 인사를 해주시며 북소리가 나는 절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손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스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북소리는 무엇인가요? 스님. 스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북소리는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 모으는 북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서 절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집의 화장실. 어느 분이 경험하신 뜨끈뜨끈한 경험담입니다. 배관공이신 분인데 하루는 어느 아파트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갔답니다. 들어가 보니 눈빛이 날카로운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소파에 그냥 깊숙이 몸을 묻고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태를 보니 천장 보온재를 다 뜯어내야 할 상태로 보였다는군요. 위쪽 상태를 보기 위해서 천장의 환기구 같은 부분에 머리를 넣고 확인하는데 한쪽 구석에 노란색 종이에 뭔가 쌓여있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공구로 끌어서 꺼내보니까 식칼이더랍니다. 오래돼서 녹이스럽고 곰팡이도 껴있고 그래서 순간 놀랬지만 이 집에 무슨 주술적인 의미의 물건인가 해서 함부로 만진 게 문제가 될까봐 다시 삼해서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공사가 조금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천장에 있는 칼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칼이 있냐고 되묻더랍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오래된 칼이 잘 싸매 있더라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덜덜 떨면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랍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집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하는 남편이 와서 칼을 꺼내달라고 해서 꺼내서 보여주니 둘 반응이 전혀 모르는 물건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경찰에 연락을 했고 배관공 아저씨는 돌아갔답니다. 며칠 후 경찰에 연락이 와서 참고인 조사해야 한다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갔더니 별건 없고 방문 목적, 주민번호 등등 적어주고 나오는데 담당 형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여서 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서 딸이 돈을 들여서 부적을 쓴 거라고 하더랍니다. 등골이 오싹하니 저주를 품은 칼을 직접 만졌다고 생각하니 머리털이 곤두서더랍니다. 집에 가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고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현관 앞에서 소금을 뿌려주더랍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칼을 넣어놓는 주술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주술이라고 하네요.